한국 사회에 나르시시스트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집단 중심적인 문화, 그리고 그 문화로 인한 정서적 결핍이 내려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농경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었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 또는 할머니 세대만 해도 굉장히 힘든 시절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바쁘셨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감정 표현을 하고 자기 욕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무슨 뭐 그런 사치를 부리냐, 지금 당장 오늘 먹기도 힘든데 살아야 되지,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시대였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돌볼 여유가 일단 없고 필요성도 많이 못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죠. 부모님의 경우에는 부양해야 될 가족도 굉장히 많고 5명에서 8명씩 이렇게 아이가 있다 보면 부모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기도 어렵고 정서적인 어떤 부분에서 결핍이 오는 것도 스스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이제 무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경쟁심이 자라게 되는 그 시절 형제들은 또 함께 일을 하는 공동체적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서열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있는 서열 문화, 위아래 같은 것들이 수직적으로 구분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문화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구조가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은 정서적인 지원을 많이 받을 수가 없었다. 정서적으로 결핍되는 환경에 처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굉장히 열악한 정서적 지원을 받고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자기가 못 받았기 때문에 못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컸으니까 그냥 못 해주는 경우. 우리 땐 이랬어. 나 때는 말이야. 너네는 고마운 줄 알아야지. 우리 시절은 먹을 게 없어서 음식 남기질 않았어. 너는 음식을 이렇게 남겨? 음식 남기는 거는 죄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공감적이지 않은 양육을 받고 또 그때는 이제 뭐 양육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이 많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TV 프로도 당연히 없었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공감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적인 영향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나치게 거절되는 양육 태도로 인해서 나르시시스트가 많아지는 환경적인 영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이렇게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그것이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부모가 되면 이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자녀들한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너무 지나친 너무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나는 너무 싫었어. 그래서 나는 내가 부모가 되면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거 좀 많이 해줄 거야. 집이 가난해서 못 살았기 때문에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한테 교육도 많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용돈도 넉넉하게 줄 거야. 우리 아빠는 이렇게 공감을 못 해줬어. 내가 자녀로서 받지 못한 게 이렇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해줘야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 양육을 너무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하는 부모들도 많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문화가 아까 문화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너무너무 중요시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중요시한다는 것은 집단주의적인 문화로부터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단적인 문화로 획일화된 방식으로 우리가 교육받고 굉장히 서열화되어 있는, 그래서 서열에 밑자락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서열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상위 1%의 문화를 쫓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들, 어디 사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굉장히 목적지향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다 보면은 목적지향적인 육아를 하게 되는, 내가 싱글일 때는 나한테 가는데 이게 자녀한테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는 이래야 돼. 우리 애는 이렇게 보여줘야 돼. 타인에게 보여지는 거를 신경 쓰게 되고, 우리 아이 내가 이렇게 키우는 거에 대해서도 타인한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사실 양육이라는 건, 육아라는 거는 아이한테 맞춤형으로 제공됐을 때 더욱 효과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어떤 상위 1% 타인의 시선을 따라가는 그런 문화가 아이에게는 이제 공감적이지 못한 양육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런 형태가 한국 사회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 대처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그 대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접하신 말은 일단 그들을 피하라, 이런 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바꾸는 것은 너무너무 쉽지 않은 노력하고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바꾸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들을 잘 알아차리고 잘 피하면 된다라고 다루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일단 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 내가 그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더 잘 안 당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만약 부모라면 나르시시스트의 성격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양육 태도에서
주의하면서 양육을 해나간다면 내 아이는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아이로 양육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들의 이런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나르시시스트가 되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애가 이렇게 과대해지는가, 그들은 왜 그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심리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